네, 진광고등학교 2학년 24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진광고등학교를 전임하고 있는 탑국어 학원 최보린 강사입니다. 문항 보기에 앞서서 출제 지문부터 살펴보자면 현대의 매체 환경과 문식성,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인공지능과 심층학습 이 세 지문이 교과서 수록된 지문이었고 인공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인공지능과 형법, 공포소구, 니체 철학, 통화정책 이게 모의고사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20학년도 수능 출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총 9개 지문 중에 3개 지문만 교과서 수록된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기존의 출제 기조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기존에서는 이제 2년 전까지를 이제 합산을 했을 때 이렇게 외부 지문 연계가 좀 높았던 적이 없었는데 교과서 이제 지분을 조금 좀 줄이고 그다음에 외부 지문 비중을 좀 늘렸다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시험이었다. 시험 문항은 객관식 26, 서타평 5문제로 총 31문제겠죠. 그래서 총 문제 수가 적지 않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는 전체 평균 중이고요. 기억하세요. 지난 중간고사는 제가 난이도를 전체 평균 중상이라고 했었고 지금 추정하기로는 중간고사의 1등급 컷보다 지금 1등급 예상하는 1등급 컷이 아마 한 4점, 5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면 사실 내신 대비해서는 되게 큰 점수 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절대적으로는 쉬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문항별 분석 볼 건데요. 인공지능과 형법은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 유형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트로바이러스에서는요. 4번 문제가 왜 내용일치인데 중이냐. 거기에서 어떤 선지가 있었냐면 전자기기 인공장기와 이종이식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런 선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종이식 긍정적인 전망 나왔잖아. 그럼 맞는 선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전자기기 인공장기의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고 이종이식의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니? 이게 다 맞니? 이걸 물어보는 선지였는데 사실 하나만 확인했다면 틀렸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다 해서 중이라고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가요. 이게 내용 이해인데 이건 또 왜 하냐? 내용 이해인데 하냐? 왜? 배점이 3.4점으로 좀 높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흐름을 안다면 맞췄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레트로바이러스잖아요. 이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개념들이 다 인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개체의 유전적인 거리가 멀수록 MHC 분자 차이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났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질병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사실 하나라도 이해를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깨졌다면 사실 틀릴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맞췄을 거니까 그래서 하라고 설정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은요. 적용하기인데 얘는 또 왜 하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과와 순서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보기가 연계되긴 했지만 외적 준거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긴 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로 전환이 되는 건 타종에 주입을 했을 때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이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하는 아니고 하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사평은 뭐 난이도가 평이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통화 정책에서 9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일단은 저는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모든 강사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기대하기를 문제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어렵게 나와야 빛을 발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 너네가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가르쳤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화정책에 그 계산하는 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3가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그 정책 외부 시차가 몇 개 분기에 해당하는지 그거 확인하라 그랬고 두 번째가 뭐 확인하라 그랬죠? 두 번째가 물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변동이 유지되는 분기가 몇 개 분기인지 확인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하라고 했던 게 금리의 변동폭과 물가상승률의 변동폭의 비를 구하라 그랬죠. 그쵸? 구하는 것도 아니야. 확인하라 그랬죠.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그때 이제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9번 문제에서 계산하는 게 안 나왔어요. 계산을 물어보지 않았고 9번 선지 배열을 보면 다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게 맞아? 기본 원리 물어봤죠. 그리고 그 정책 외부 시차가 나온다라는 건 선제성이 중요해진다라는 의미 맞아? 뭐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하해요. 그래서 사실 어렵게 이게 막 정책 외부 시차도 원래 줬던 거랑 다르게 이 두 개 분기라든지 물가 상승률 변동 그 유지되는 분기가 3분기라든지 금리와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 막 알아볼 수 없게 비를 막 해놨다든지 난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더 고득점을 맞아가지고 너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문제가 저는 항상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아니야. 그게 이제 넓게 보면은 맞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9번 문제가 난이도가 하였다. 자, 그러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 인공지능의 학습과 판정, 우리가 열심히 대비했던 거와는 다르게 난이도가 너무 쉬웠던 문제였고 공포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7번 문제 틀린 사람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셀 수도 없어요. 이거는 시험 직전까지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던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똑같은 문제 유형. 제가 뒤에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뒤에 너무 우리가 많이 하니까 적중 사례로 넣을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17번 틀렸다? 본인이 공부 이제 시험을 보는 습관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7번 틀린 건 분명히 내가 머릿속에 있어도 쓰라 그랬는데 그걸 쓰지 않아서 틀렸다? 이거는 정말 오만한 거다.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맹신하면 안 돼요.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서 비롯돼야 되는데 틀렸으면은 정말 이제 그런 습관을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서답형은요 왜 하냐? 이것도 이제 빈칸 넣기요. 지문에 빈칸 넣기라서 너무 쉬웠고 그리고 이제 니체 철학. 니체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얘도 이제 내용이 얘인데 하인 경우가 니체 철학을 소개하기 앞서서 니체는 전통형 이상학의 반기를 들면서 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전통형 이상학의 가치관과 니체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하다.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매체 문식성 너무 쉽게 나와서 여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적중 사례는요. 여기 보시면요. 적절한 것은 한계에 부딪힌 기계학습의 진화를 이끌었다라고 했잖아요. 힌턴이 극복했고 한계에 부딪힌 거. 자, 그럼 여기 볼게요. 힌턴은요. 지금 여기에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게 맞는 선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답도 1번이었고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도 똑같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틀린 선지 한번 볼게요. 2번 선지 틀렸어요. 개발 당시 대부분의 컴퓨터에 활용되지 않았어요. 여기 볼게요. 개발 직후 다양한 컴퓨터 분야에 활용되지 않았다. 똑같이 오답 선지로 저희가 배열해놨죠. 그리고 신경망 이론은 인간의 지식 습득 과정을 모방했다. 틀렸어요. 신경망 이론은요. 인간의 지식 습득 과정을 모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경망 이론은 인간의 지식을 그대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대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출발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았어야 했다. 자, 그리고 14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요. WA, WB, WD가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웨이트라 그래서 가중치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경우에 판정 단계를 마치고 학습 단계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순서가 바뀐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에서도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판정 단계가 먼저가 아니다. 항상 학습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서 맞았을 거다. 자, 그리고 23번은요. 이 실제 기출된 문제가 이런 표였어요. 여기 보시면 가구당 비용, 방역 성공 확률, 예산 투입 대상, 정책의 효과, 방법 1, 2, 3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 보기만 가지고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똑같은 지금 수치도 아예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치와 그 다음에 이 뭐 표 자체가 똑같은 거를 저희가 동형 모의고에서 냈기 때문에 맞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동형 모의고사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총정리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기존에 배웠던 지문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볼게요. 도표에 출처의 표시가 없어서 삐리리가 미흡하다. 여기서 고르는 거거든요. 출처 표시가 없어. 여기 볼게요. 출처 표시 안 보이시죠? 도표 출처가 없어서 신뢰성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됐고, 그 다음에 호흡기 건강보다 피부 건강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 호흡기보다 피부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건 뭐가 미흡하다? 공정성이 미흡하다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중 사례가 되게 많았다. 이거 말고도요. 제가 아까 이거 17번 틀렸으면 오만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17번 문제도 사실 똑같은 문제 유형이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냐. 고퀄리티 본문 자료입니다. 이 표지 저희 조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건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제일 잘 된다. 뭐 노력을 통한 성과를 믿자. 너무 이게 T 발언이긴 한데 뭐 어떻겠어요. 노력을 통한 성과를 믿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표지만 예쁜 게 아니라 내지까지도 저희가 다 일일이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 문단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로잖아요. 저희가 가로로 아이들한테 나가니까 가로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왼쪽에 지문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박스칸이 있어요. 여기에는 인지 구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문단을 읽고 문단 넘어가서 인지 구조 정리하고 문단 읽고 인지 구조 정리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장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마지막에 토파보기라는 정리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본문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학습 관리 저희가 매주 나가는 중간 퀴즈 폼이 이거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는 중간 퀴즈, 인지구조 정리지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주에 인공지능과 심층학습, 인공지능 형법 나갔어. 그러면 그날 숙제는 이거 두 개에 대한 객관식 또는 OX 서술형 문제가 중간 퀴즈, 과제가 되는 거고 플러스 그때 배운 지문들은 인지구조 정리를 해오는 것도 추가로 숙제로 내줬죠. 그래서 독서의 공부 방법은 가장 효율적인 거, 가장 좋은 방법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연히 문제를 푸는 건 다른 얘기고 독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해줄 수 없어요. 앞에서 내가 막 쇼를 하고 해도 본인이 그걸 깨닫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문학과 문법과는 좀 결이 다른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조를 깨닫고 내가 이 내용을 내 거를 만들고 체화를 하고 체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해서 인지구조 정리지를 숙제로 매번 내줬었고 클리닉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등원을 해서 클리닉지를 한번 풀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적중률이 되게 높은 시험 그거 다 보나쌤이랑 제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문제 하나씩 저희가 다 선별해보고 직접 다 풀어보고 이상한 선지 빼버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를 하고 있다. 저희는 대면 학원이긴 하지만 온라인 강의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보린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담당 선생님 이름이랑 그 다음에 학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수업, 내가 뭐 만약에 보린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이다. 그러면 보린티 고2 여기를 딱 클릭하면 강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빠지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자료실에도요 해설지를 업로드 해놓는데요. 당연히 모든 주차, 모든 진도가 마무리가 되고 모든 자료 배부가 끝났을 때 자료실에 해설지를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할 때 답지가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저희는 알고 있죠. 담당 선생님 개인 번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이제 제 개인 번호를 다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제가 새벽 4시고 5시고 상관없다. 나 자고 있어도 전화하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놔라. 궁금한 거 생기면 보내놓고 내가 확인하는 즉시 답장해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1대1 채팅방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실을 보고 이해 안 되는 건 그렇게 질의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총평을 뭐라고 써놨냐?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에 초점이 맞춰진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다 보시면 내용 일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적용하기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유형도 너무 많았고 특히 계산이 필요한 문제 유형 제가 아까 말한 9번 문제요. 그 9번 문제에서 기본 원리를 묻는 선지 배열로 계산과 내용 확인으로 마음이 좀 조급했을 수 있다. 그래서 선지 보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한 친구들은 계산하고 딱 선지 봤는데 어머 숫자가 없어? 내가 그럼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좀 조급해지고 마음이 좀 불안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소재에 관한 문제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해졌다. 그래서 니체 철학 같은 경우에서도 니체가 중심이긴 하지만 니체 철학을 이해하려면 뭐가 바탕이 되어야 했죠? 그쵸. 전통형 이상학의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이해와 이 니체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이제 핵심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다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렸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달라진 점이요. 기존에 어휘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원래도 3, 4문제로 항상 유지를 했었던 건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특이하게 어휘 문제 1문제 나왔고 그 1문제마저도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여기에서 틀리면 아주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역시나 어휘 문제는. 그래서 기존 어휘 출제 기조에서 좀 벗어난 특징이었고 지역적인 문제 유형에서 벗어나서 좀 난이도가 평이를 했다. 그래서 실수가 등급을 가르는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예상 컷은요 96점인데요. 이거는 조금 제가 후하게 제가 보니까 예상 등급 컷 하면은 1, 2점 정도 제가 좀 높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98점이라고 쓰고 싶었지만 96점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96에서 98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4점짜리 아니면 3점 몇 점짜리 하나 틀렸거나 아니면 다 맞아놓고 서술형에서 2점 정도 감점이 됐거나 그런 친구들까지 1등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비책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미 이제 독서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독서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이 독서 시험에서 발생한 문제가 내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저는 실수라는 말을 정말 싫어해요. 실수로 그랬어. 근데 다 여러분들이 실수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실수했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문제들이 잘 보면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았다거나 아니면 선지가 너무 길어서 귀찮아서 머리에 있는 걸로만 판단을 하다가 실수가 나왔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선지를 잘못 읽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수였어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 또는 귀찮아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될 걸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로만 처리를 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시험을 풀 때 마찬가지예요. 내신 시험이 끝났어도 우리는 앞에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푸는 기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나가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원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채점을 하면서 내가 왜 틀렸을까? 실수 잘못 봄. 이게 아니라 왜 틀렸다. 이거 못 봤습니다. 아, 이걸 간과했습니다. 단어 뜻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오답 정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해주는 얘기고 이제 예비 고3 이 대비책은 이걸 혹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수라고 말하는 오독을 줄여야 된다.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을 기르자. 크게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2학년 마지막 시험까지 치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3학년 시험 끝까지 저희가 달려봅시다. 총평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